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음, 관련해서 주목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음, 뭐, 이번 10월부터 정말 과도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마약사범을 잡겠다고 계속 이슈몰이를 했고요. 네네, 그랬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음, 마약사범을 잡는 전쟁터를 이태원 할로윈 파티로 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음, 아니, 뭐 음, 물론 마약 사건이 좀 많이 있긴 했었죠. 그렇지만 이게 사실 마약이라는 게 그렇게 군중들이 몰리는 그곳에 잡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추적해서 은밀하게 가서 잡는 게 쉽겠습니까? 음, 마약 사범을 잡는 데 있어서 당연한 수사 방식이라는 게 있을 테고요. 마약반들 참 되게 그 극한 직업인가 보면 음. 되게 숨어서 잡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뭐, 음, 그, 현장에서 검거하려고, 혹시 음. 그 축제니까, 그, 마약을 복용하고, 아니, 나온,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20만 명이 몰리는 데랍니다. 20만 명이. 그러네요. 이게 그게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음, 은밀하게 물 밑에서 음, 잡아야 되는데, 아니, 그걸 또, 이거 공론화까지 시켰어요. 뭐냐면, 맞아요. 예. 마약사범 잡기 위해서 이번에 마약 전단 인력들을 투입한다.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0만 명, 30만 명이 몰려가지고, 음, 비상사태급인데, 그 밑에 보도자료 내용은 이 30만 명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이번 기회에 마약사범 잡겠다고 마약사범 잡는 이야기만 쫙 깔아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경찰서 쪽에서는요, 음, 마약사범 잡는 그 장면을 보여주려고 음. 기자들에게 문자를 쫙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실제로 그 동행 취재를 네. 나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실제로 마약사범 잡는 모습 보여주고, 뭐 네. 영상도 좀 보여주고 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림이 되니까, 그림. 참, 이 세월호 참사 때 예, 누구의 그 새끼 이름? 그 경비국장. 음, 뭐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참 똑같습니다. 똑같아. 틀린 거 하나도 음, 없다니까요. 음, 이게 마약사범을 좀 잡는 이슈라도 보여주려면, 네, 또 예를 또 BTS 공연 있을 때도 듣는데 아까 들었잖아요. 음, 당시 부산이 완전히 계엄령 상황이었다. 음, 계엄령 같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계엄령 비슷하게 정보경찰과 안전요원이 몇천 명 깔려 있으면 음, 마약 사범들이 안 움직일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그 경찰은 뭐 제복 입은 경찰은 그렇다 치고 음. 왜 늘 투입되는 공무원 조직이 한 명도 투입 안 되냐 이겁니다.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개념으로 그거에다 사복경찰들을 사복경찰들이 덮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음. 그래서 좀 그 전에 그림 얘기했던 그리기 위해서 멋있는 그림 그리기 위해서. 이번 할로윈만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았으니까에 음, 대한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참, 또 이 본인들 실적 쌓는 거 보여주려고 음, 예, 국민들의 생명을 갖고 음, 놀았네요. 예. 참, 정말 몇 번을 생각해도 이 세월호 참사 때랑 하는 짓이 너무 똑같아요.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거든요. 뭐 제가 이런 정말 뇌피셜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솔직히 같은 종류의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일날 배치된 경찰이 137명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79명이 사복이고요. 음, 58명이 정복을 입었고, 음, 그래서 작년보다 뭐 더 많이 배치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음, 음, 인원은 30%가 늘었는데, 음, 뭐, 경찰은 40%가 늘었다라고 이상민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수치까지 되면서. 그런데 사복경찰이 79명이고 정복경찰이 58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용산구에서 그 대책회의를 하는데요. 음, 이 대책회의에 참석한 형사계하고, 아니, 용산경찰서 담당자가 누구였냐면요. 음, 두 사람이 왔는데, 형사계하고 여청계가 옵니다. 음, 형사계는 마약 잡는 형사들, 음, 여청계는 성추행, CCTV, 몰카, 이런 거 잡는 그쪽 있죠? 음,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란한 놈 잡겠다는 경찰이 왔어요. 음,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소위 경비과장이라든지 경비 업무하는 사람들, 혼잡 경비, 즉 그렇죠. 이제 군중들이 소위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할 사람들이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회의에서 다 배제됐어요. 그리고 형사계하고 여청계만을 갔어요. 이런 걸 보면요,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대비하지 못한 건 이건 분명하다. 이건 팩트다. 팩트로 확인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이 12구 그 참사, 12구 참사의 원인 중에 하나로 그 이 마약 수사 쪽에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그 질서 유지를 위한 그런 본연의 업무는 요청을 했는데도, 많은 요청을 했는데도, 또 신고까지 있었는데도, 그런 그 혼잡 경비할 사람들이 뭐 못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너무 뭐 집착을 했다 그럴까요? 결국에는 국민을 생각하는 정권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국민을 위한 정권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 12구 참사 이걸 좀 살펴보면 경찰의 이 방향성 설정을 누가 직접 지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진짜 너무 슬퍼요. 이것도 뭐 음모론 대통령과 정권의 뭐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장관이 입을 맞춘 듯 마약과의 전쟁을 지난 10월 달부터 계속 반복을 했어요. 심지어 국무회의에서도 마약과의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건 기사에도 나왔고요. 맞아요. 경찰의 날, 경찰 기념식에 가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해요. 그럼 경찰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마약에서 실적을 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승진해서 누락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위계 질서가 분명한 공무원 조직이 경찰 조직인데 제일 높은 사람이 마약 사범을 잡자고 하니까 전부 그쪽으로 시선을 돌린 거죠. 이거는 정말 이 세월호 참사 때 이 보고서 쓰려고 동영상 빨리 보내라고 재촉했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녹취록에도 통신 녹취록에도 있고, 아니 마약 사람 잡으려고 진짜 이 때와 장소를 좀 가려야 되는데, 진짜 이건 미친 사람들이에요. 좀 조직이 미쳤고, 이게 실적 하나만을 위해서 이제 할로윈 축제 정도의 규모 있는 축제가 참사하기 전에 이태원 지구촌 축제라고 참사하기 2주 전에 했어요. 그때는 경비과가 와서 원래 하던 대로 정상적으로 일방 통행 통제하고요. 교통 통제하고 아까 말한 공무원 조직 다 들어와 가지고 통제했습니다. 웃기지도 않은 게 그때는 마약 가지고 난리를 또 치지도 않았어요. 지구촌 축제도 뭐 이태원에서 이제 여러 외국인들 음식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 막 다니면서 먹고 마시는 축제인데 그때는 또 마약 가지고 난리를 안 치고 오직 할로윈 축제만 그때 마약을 잡겠다고 했단 말이죠. 기자들까지 동행 취재하겠다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아니고, 이때는 아니고, 이때는 해야 되고, 때와 장소를 잘 가리는 건가요? 못 가리는 건가요? 뭐 마약 사범들이 뭐 할로윈 축제는 뭐 대목이라고 생각했나 보죠. 아이고 멍청. 이게 소장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마약 수사를 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사고가 엉뚱한 방향으로 발생을 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거 보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기자들이 세월호 참사 후에 이런 류의 기사를 잘 쓰더라고요. 뭐냐면 정말 특이한 게 경비 안전과 관련해서 경찰력이 한 명도 없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용산구청에서도 안전 관련 인력이
한 명도 파견 나오지 않았다. 음,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보도한 거예요, 이게. 팩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태원에 간 사람들은 정복을 입은 경찰들은 막상 많이 못 본 거예요. 그죠? 그죠. 예. 경찰들은 이미 뭐 여러 곳에 곳곳에 음.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뭐 사복 경찰들이었으니까. 아니, 이게 마약하는 애들이 정복경찰 보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피하고. 저는 가끔 그 유튜브를 통해 네. 유튜브로 그 이제 여러 외국인들이 그 브이로그를 네. 좀 봐요.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그 여러 국적의 외국인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할로윈 축제를 어, 매년 참가해 왔다. 그 어떤 분이 네. 올린 내용인데 늘 안전했고 또 늘 그 정복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할로윈 축제는 특히 안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꼭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안 보였다. 그러니까 정복을 입은 경찰이 안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복 경찰인지 뭐 일반인인지 이게 경찰인지 구분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적어도 경찰 조직에서는, 아니, 이게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마약 단속에서 실적을 내고 싶었던 욕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들의 기본 습성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실적 때문에 그 많은 시민들, 국민들의 안전은 내동댕이 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욕을 안 할 수가 없고. 이건 너무 나간 내피셜입니다만, 이번에 참사가 안 났고, 정말 마약을 거래하는 현장을 덮쳐서 한 3명만 잡았다면요. 이태원에서 다시는 할로윈 축제 아마 못할 겁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는 거죠. 할로윈 축제는 마약 축제다. 이렇게 포장해서 할로윈에 할자도 꺼내지 못할걸요? 이태원에서? 그리고 마약 관련 현장 덮치고 방송 영상 막 나가고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웅 딱 되는 거고, 그리고 국민들의 뭐랄까, 또 하나의 소소한 즐거움이란 축제도 그냥 말아먹을 것이고, 끝장이 나는 거고. 뭐 영웅이 탄생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 이자들이 바라는 그런 큰 그림이네요. 그렇죠. 에휴, 자, 소장님. 이 엄청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더라도, 진짜 거기 단 한 명의 정복경찰만 있었어도, 경복경찰 딱 한 명만 있었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되지 않았어요. 그러겠죠. 이거 참, 이 사고 나기 직전에, 그 한 여성분이 그 통행 개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 진짜 그 경찰 한 분만 계셨어도 양쪽에 한 명씩만 뭐 있었더라도 이 사고 막을 수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인데 세월호 참사도 퇴선 명령, 그렇죠. 그 퇴선 명령만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아이고 참 뭐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용산 경찰서에서 또 그 서울 경찰청에 그 사전에 그 지원 요청을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서울 경찰청은 그런 일이 없다고 또 대꾸하고 있고. 거기에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참사가 나기 4일 전에 이태원 파출소에서 그 서울 경찰청에 인력을 했다라는 그런 그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 글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무응답. 이게 보도로 나왔거든요. 이 뭐 개가 짖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들을 했나?
니는 직거래를 음. 하고 우리는 신경 안 쓴다 뭐 그런 건가? 진짜. 그리고 사고 나기 전에 정확하게 사고를 예견하는 그런 신고 접수가 수십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게 11시 1분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약 한 20분쯤 후에 11시 21분에 첫 지시를 내려요. 예. 저기 발표상으로는, 대통령실 발표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지시를 내리는데 그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경찰이 최고 수장이 윤희군 경찰청장. 이자가 그때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서울 경찰청장도 그때까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죠? 지금 경찰이 제일 빨리 알아야 하는데 반대로 지시가 내려왔다. 뭐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부분 소장님께서 좀 확인을 좀 조사를 좀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말씀하신 이 부분은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이게 그냥 형식적 가능성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실에 소방 쪽에서 먼저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소방 쪽에서? 예. 왜냐면 소방은 그때 한 10시 좀 넘어가지고 소방 쪽에서는 신고를 받고 그렇죠. 가서 응급 상황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속해서 한 3, 40분 단위로 격상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소방 쪽이 먼저 보고가 올라갈 수 있고 소방 쪽에서 먼저 보고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대통령은 그럼 누구한테 지시를 했냐? 지시했다고 했잖아. 네. 근데 경찰은 모르고 있는데 누구한테 지시를 했을까요? 아니 근데 소방 쪽에서 발생한 상황이 대통령한테 바로 올라가나요? 지금 긴급 상황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시를 경찰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맞아요. 했다는 거예요? 소방 쪽으로 지시했을까요? 귀신한테 했나? 아니 이게 또 굉장히 이상하다. 그 다음에 왜 참사가 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애도 기간 지나고 이런 보도가 나올까? 이전은 보도가 안 나왔거든요. 전 이것은 국민의 눈을 흐리게 만들려고 그런 속셈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가 늦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 이건 법적으로 보면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세월호 참사 그 판결 때문에 많이 들춰봐서 아는데요. 이미 사건이 다 벌어진 다음에 내가 인지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더라도 이게 내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 이게 하는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나 방향도 똑같아. 고위 관료들, 고위 책임자들은 다 빠져나가는 방법도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맞는데 없는 얘기를 있다고는 못할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식 보고는 그 시간에 갔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경찰은요, 잘 아시잖아요. 정보를 다루는 조직이고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지휘망 무선통신이라는 망이 따로 있어요. 무전기 있잖아요, 무전기. 지휘망 무선통신, 그 다음에 경비망 무선통신.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혼잡 경비 등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요, 책임져야 되는 부처 경찰들 내부 통신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용산서에는 서안에 또 무선망이 따로 있고요. 서울청하고 용산서 사이에선 무선망이 또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거나 이게 아니라면 무선통신으로 상황을 공유해야 되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세월호 참사의 TRS 무선통신망 아시잖아요. 그거 유사합니다. 이게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무선망이 있는데 서울청장하고 경찰청장이 보고를 그 시간에 처음 받았다? 저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무조건 거짓말이고. 소장님, 거짓말 플러스 거짓말은 뭐죠? 그럼 원래는 참말인데.
거짓말이죠. 그런가? 거짓말은 어디 안 가요. 어, 그러니까 순 거짓말만 하니 거짓말이 쌓이면은 감당할 수 없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이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 무선 통신망에서 이탈해 있었다면 그건 직무유기죠. 그렇죠. 직무유기죠. 그 통신망에서 받았다면 정식 보고 이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면피선 발언이며 수사할 때 이 부분은 꼭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게 할까요, 수사를? 정보를 공유하고 신고를 받고 그랬는데 왜 출동을 안 했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인사결정권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사결정권자들이 삼각지에서 9시에 기동대리 끝났잖아요. 네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데 왜 철수를 시키고 퇴근을 시키냐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인사결정권자, 그러니까 당시 용산경찰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높은 데 있는 사람이라면, 야, 우리 10분만 걸어가자. 오늘 저녁은 좀 늦게 먹자. 대신에 내가 회식 쏠게. 10분만 걸어가서 우리 저기 축제 현장 좀 정리 좀 하자. 그리고 밥 먹자. 했으면요, 이런 참사가 없어서 이거 막을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책임을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 이태원 파출소, 소방, 이쪽으로 다 꼬리 자르기식 하고 책임 전가하려고 하니까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진짜 그 가장 고생하는 그 일선에 있는 그 경찰들, 그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그 경찰들, 또 현장을 뛰어다니는 그 소방관들, 또 119 구급대원들. 이분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 TV를 통해서 영상을 다 받고, 그런 영상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하신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트라우마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다 덤튀기 씌우려고 그러니 이분들이 지금 다 다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분들 평상시에도 진짜 열심히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아니, 그 출동 지시 없어서 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뭔 사고 나면. 그렇죠. 용산경찰서 밑에 이태원 파출소까지 전부 다 싸그리 희생양 삼겠다. 그러는 건데요. 정말 웃기지도 않은 루머가 있어요. 용산서장은 전남 한평 출신이고 문재인의 사람이고 여기서 의도적으로 사고를 쳤다. 그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어. 윤석열 엿먹이려고. 윤석열 죽이려고. 이게 지금 보수 쪽에서 그냥 쫙 퍼지고 있는 얘기예요. 이걸 또 그대로 믿어. 응. 이게 어르신들 그 카톡 문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거 이대로 나와요, 이대로. 진짜 이런 말은 진짜 안 하고 싶은데 그때 그 삼각지에서 대통령실을 경호하고 있었고 그러고 있었다는데 맞죠? 예, 맞아요. 예. 그 용산서장이 거기 경호하고 바로 그 참사 현장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현장으로 가면 뭐 경비대는 어떤 뭐 인력을 끌고 그 상황에 바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혼자 거기 왜 갔을까요? 이게 원래 하던 일이 있어요. 원래 하던 업무가 있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넘어와서 용산경찰서장이 그 대통령 직무실 경호까지 맡게 된 거예요. 원래 하던 임무 이상의 업무가 가중되면요. 그렇죠. 가중이 됐죠. 심각한 실수나 엄청난 실패를 하게 되는 게 이게 이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통령 직무실 옆에 있는데 용산경찰서장의 제일 큰 일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제일 우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에서 대통령실 경호 업무를 맡겨지고 또 데모도 막아야 하고 뭐 하니까
일반적인 경비 업무는 할 수가 없어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정말, 진짜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이거. 이래서 참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참사라고 하는데, 사회적인 참사가 뭐냐면, 이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참사거든요. 아니, 대통령 그 경호실장이 뭐 군의 지휘권이라든가 경찰 지휘권도 이제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시행령 만들었죠. 그럼 뭐 미친 거지. 독재국가도 그런 독재국가가 어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박정희도 생각하지 못하고 전두환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난 참. 자, 소장님, 이게 실제로 그 용산 경찰서장과 그 용산 소방서장, 이 사람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넘기고 그 12구 이태원 참사를 끝내려고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리고 또 그 당시 출동해서 진짜 사람 살리려고 이렇게 노력하셨던 그 소방서장님까지, 이 촛불 집회에서 이게 나라냐, 이런 그 시민들의 구호가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진짜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잘해야 책임지울 사람을 서울시경, 서울청장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치권이라고 하면은 야쪽입니까, 여쪽입니까? 여쪽이죠. 여쪽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딱 찍은 게, 경찰 쪽으로는 용산서장, 다음에 서울청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정부 여당 쪽에서,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용산서장의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용산서장을 타겟 삼아 지금 집중 포화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거기서 자르게 하는 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책임자가 경찰청장으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용산서장으로 멈추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아닌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찍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왜 그럴까? 보니까 서울청장이 잘리고 윤희근이 살아있으면 이상민 장관한테 책임을 묻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네요. 한 단계를 어떻게 뛰어넘어. 그러니까 경찰청장도 살아남아있는데 그 위에 있는 이상민 장관을 왜 책임져야 되느냐. 책임이 이렇게 어떻게 뛰어넘냐. 이렇게 되니까 서울청에서 딱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용산서장이나 서울청장에서 끊으면 이상민 장관은 정치적이든지 도의적 사과만 하면 되지 아무나라도 된단 말이죠. 그것도 눈치챘는지 윤희근이 경찰청장이 또 이래요.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 아니, 이런 말이 왜 나와? 자기가 잘못 대응했다 이렇게 해야지. 용산서에서 서울청까지 올라가게 된 계기도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진짜 눈 가리고 속이려고 했는데 이게 밝혀졌는데, 112로 신고를 하면요, 용산서가 담당이 아니에요. 맞아요. 서울시내에서는 서울청으로 갔다 용산서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내려오죠. 그 담당 제일 높은 곳으로 가서 내려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용산서 쪽으로 갔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서울청에서 자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112 전화를 해서 서울에서,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112 전화는요, 그 관할에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경찰에 높은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112, 서울에서 112를 전화를 하면 서울청 112 상황실 다 접수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구 경찰서 위치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전화번호 발신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장 가까운 파출소나 그 경찰서로 지령이 내려가는 그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청에서 112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12 녹취록도 다 서울청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청장은 책임 면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용산 서장에게만 책임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청장까지만 마지노선이야, 이제. 서울청장까지만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위에 인간들은 그 위에 인간들한테까지는 그 책임이 못 가게 그 서울청장까지 거기서 꼬리 자르게 하는 거. 그게 목표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보여요.
보통 이 정도 일이 음. 벌어지면요. 물론 그 행정부의 수반이고 음. 뭐 그런 대통령 음.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또 대통령의 위치는 또 이렇게 뭐 넣었다 뺐다 하는 자리가 네.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 책임이 총리한테까지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총리라면 자기가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정권에서는 그런 인간들, 책임지는 인간들을 본 적이 없으니 그 보수는 왜 다 그렇죠? 보수가 아니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성수대교 참사가 터졌을 때, 당시 총리는 당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면직시켰고요. 네. 그때는 민선이 아니라 관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문책성 경질, 서울시장은 면직. 다음에 총리는 책임지고 당일 사임을 했고, 그렇게 했죠. 뭐, 세월호 참사하고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성수대교 참사 좀 경우가 비슷할 것 같아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참사라서, 세월호 참사하고 비교하는 건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성수대교 참사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 때도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총리도 그렇고, 먼저 사의 표명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런 조건은 그런 게 없어.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제 뭐 국정조사 등 이제 여러 가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고 좀 주의 깊게 챙겨봐야 될지 우리가 좀 짚어보면서 좀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연구원 여러분, 저는 몇 번씩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참사에 대한 조사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이것은 소위 정부에서 진상규명을 잘 들고 나오는 그 형사적인 수사의 영역, 이걸 훨씬 벗어나 있는 거예요. 왜 그때 의사결정을 그렇게 했냐? 그런데 이게 뭐 수사사안인 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의사결정일 수도 있겠지만, 부적절한 의사결정, 또 형사 책임은 지지 않지만 행정징계를 받는다든지, 또는 교훈으로 남겨야 되는 의사결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말단에서부터 또 맨 위에까지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조사는 이렇게 범위가 넓고 깊기 때문에 이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까지 돼야지 하나의 완결이거든요. 재발 방지 대책 네. 중요한 근데 거죠. 지금의 정부는 국장에도 행정에도 하고 있고요. 몇 사람 수사해서 형사 책임 묻고 빨리 덮고 가고 싶다. 라는 게 너무 느껴지거든요. 가뜩이나 정부 지지율 낮은데 정부 의도가 너무 뻔하게 다 보여요. 뭐냐면 특히 세월호 참사를 직접 겪은 저희잖아요.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생을 달리했는데 더더군다나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25세에서 27세 사망자들 나이를 보면요, 별이 된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요, 이쪽이 제일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 나이하고 비슷한 나이대요. 이 아이들은 세월호 참사 때 자기 눈앞에서 잃었던 친구들이에요. 그게 지금 25, 27이에요. 이제 세월호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아이들을 또 이렇게 많이 또 잃었어요. 나 정말 말을 못하겠네, 진짜. 우리 아이들이 사실 말 잘 들어요. 엄청 잘 들어요. 거기에 진짜 경찰 한 번만 계셨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내 조국인데, 분노를 넘었는데, 공포감, 두려움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나와, 내 가족들, 안전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일상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나. 우리는 이 국가로부터 일상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나, 신뢰할 수 있나. 그런 점에서, 불과 두어 달 전에 장마로 인해서 네. 또 많은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때 그것도 원인이 뭐였어요? 일상의 안전,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그 안전을 등한시한 국가 리더의 무능함? 난 참, 이 기사를 보고 진짜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닌데, 지난 6월 22일 날, 원전업체 방문을 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부 이제 고위 관료들하고 같이.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실 이런 얘기 했어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 그 이유는 원전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돈이구나. 이게 도대체 누구랑 똑같아? 그렇게 일상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이 국가 리더의 무능 때문에 또 이런 큰 참사가 나고, 진짜 너무 안타깝게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많이 희생이 되고, 158분의 생명이 희생이 당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까지. 그러게.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좀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대한민국 너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가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만 가지고 땜빵 하지 말고, 또 땜빵 하려고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무엇을 바꾸고 개혁을 해야 되는지 좀 성찰하고, 근본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국정조사를 야당에서 주도하는데, 소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는 현 거대 야당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응? 현 거대 야당. 180석이나 가지고 끌려다니다 못해. 이건 누구도 다 갖고 있는 불만이에요. 이거. 목에 개줄을 차고 있는 것처럼 같거든요. 또 그들이 말하는 국정조사의 목적도 나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맞나 싶어요. 뭐냐면 수사와 국정조사를 같이 하면 처벌의 범위나 책임 추궁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안 밝히거나 못 밝히는 것을 국정조사를 밝혀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미친 것 같아요. 수사는 말 그대로 범법 사실에 대한 즉 기소 여부를 판단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거고요. 국정조사는요. 일종의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거예요. 맞아요. 사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혼동하나? 아니 그걸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많은 것 같다니까 이게. 진짜 많아요. 미친 거라고 이게. 아니, 알지만 또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아니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막 잔뜩 부풀려가지고 이 사람 책임 있다고 했는데 재판에 가가지고 무죄 나버리면 이런 것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도의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물을 것인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이 정말 내가 진짜 국정조사를 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거죠. 누가 그런 소리를. 아이씨. 이거 소장님보다 이 법 지식이 더 없는 것 같아. 참, 그러니 맨날. 아니, 우리 연구원님들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지.
예? 이 새끼 저 새끼 소리가 듣고 참 한심합니다. 아유. 어쨌든 오늘 뭐 거의 끝났는데요.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요. 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여기 뭐 저희가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잘못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항상 저희가 같이 있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저도 유가족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곁에 있을 겁니다. 기운 내시고, 우리 먼저 간 우리 아이들 억울하지 않게 모든 것 다 밝히고, 우리가 지금까지 8년이 넘게 못하고 있는 그 책임자들 책임 물어야죠.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 뭐 모든 전부 책임 물어요. 다 물어야 됩니다. 힘내시죠. 힘내주시고요.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아마 다른 채널이나 다른 미디어에서 나온 내용일 수도 있고요. 다른 분이 먼저 주장하신 내용일 수도 있을 겁니다. 비슷할 거예요. 왜냐? 같은 일이기 때문에. 같이 분노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러니까 내용이나 형식이 비슷할 듯 싶습니다. 자, 연구원 여러분, 일상의 안전을 위해, 일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우리 4.16 안전사회연구소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요. 또 별별연구소 TV 또한 또 연구원 여러분께 열심히 저희가 아는 한 많은 정보를 좀 이렇게 어설프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께 널리 알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말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이 안전을 위한 모든 일들에 가장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응원해 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